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전자및 정보공학과 황한정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체전자공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생체 신호를 이용한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Introduction to Intelligent Neural Engineering 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고, 제목 그대로 지능형 신경공학 기술에 대한 응용 기술들 위주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생체 신호, 즉 뇌파나 근전도, 심전도와 같은 이러한 생체 신호를 이용해서 어떤 응용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흔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AI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생체 신호 기반의 신경공학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기술 개발을 한 응용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실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신경공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신경공학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뇌파라던가 혹은 근전도 또는 심장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심전도, 심장의 이제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신호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공학적으로 질병을 진단한다든지 혹은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신경공학 기술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생체공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신경공학이라 하면 주로 이제 뇌파 혹은 근전도처럼 이런 신경 신호에서 나오는 신호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공학적인 어프로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폭넓게는 생체공학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체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머신러닝 혹은 패턴 레코니션이라고 하는 패턴 인식 기술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패턴 인식 이 두 개는 이제 같은 용어인데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폭넓게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이러한 기술 요소들을 적용을 해서 생체 신호를 처리를 하고 자동으로 뭔가 혹은 의사들이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인텔리전트 뉴럴 엔지니어링 혹은 지능형 신경공학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능형 신경공학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코딩을 이야기하고 디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코딩이라 하면 일단 뇌에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자극,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시각 자극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시각을 담당하는 뇌의 후두엽 영역에서 이러한 브레인의 어떠한 특정 활성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은 지금은 시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듣기도 하고 뭔가 생각도 하고 혹은 뭔가 물건을 만지면 뜨겁다, 차갑다 이러한 다양한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1차적으로는 이 브레인에서 그 해당하는 영역에서 매핑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각 자극을 봤을 때는 어떤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혹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는 또 어떤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인코딩하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디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인코딩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뇌의 활성도를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이 뇌 활성도를 봤더니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자연의 이런 이미지를 보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이렇게 오히려 해독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뇌를 읽어낸다. 그래서 혹은 마인드 리딩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디코딩이라 하고, 이 디코딩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읽어낸다거나 스트레스 정도를 읽어낸다거나 혹은 사람의 이제 무의식 중에 있는 생각 같은 것들을 읽어내서 예를 들어서 사지마비가 된 환자들이 몸은 못 움직이지만 이런 뇌에 있는 이제 생각들을 읽어내서 팁이나 휠체어 같은 것들을 제어하게 해주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 BCI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BCI 기술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공학 혹은 생체공학 분야에서 크게 우리가 응용 기술을 개발할 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뇌가 혹은 우리의 신경 신호들이 어떠한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이 지식을 탐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머신러닝, 이제 패턴 인식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 몸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을 때 생체 신호적으로 뇌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활성화되면 이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가 높고 혹은 감정 상태는 지금 행복한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디코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뉴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체 신호 중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뇌파이고,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던 것처럼 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신호에서 정기적인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뇌파라는 것을 측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공학 기술을 개발하는 데 응용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에는 여러 이제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그 신경세포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피라미달 셀이라고 부르는 뉴런입니다. 피라미달 셀은 여기 모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셀의 바디의 쉐입 자체가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다들 아시죠? 그 모양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뉴런의 이름을 특별히 피라미달 셀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브레인에는 이러한 피라미달 셀이 우리가 그러니까 직접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브레인 안쪽을 좀 들여다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뉴런들이 이렇게 뇌의 피질에 이렇게 얼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런들의 하나하나의 신경세포의 활성도는 주로 우리가 정기적인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활동전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영어로는 액션 포텐셜이라고 해서 AP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활동 전이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결국은 뇌파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뉴런들 하나하나가 발생하는 어떤 일렉트리컬한 포텐셜 활동 전이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파라는 신경 신호를 뇌 안에서 직접 일렉트로드를 임플란트 해서도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주로 안전하게 연구 목적으로는 대부분은 이렇게 스캘프라고 하는 여러분들 두피 있죠? 머리에 이 두피에 이제 전극을 이런 식으로 붙인 다음에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한두 개의 뉴런들의 어떤 활동 전이 가지고는 측정이 될 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뉴런들이 다발로 수십만 개에서 혹은 수백만 개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액션 포텐셜을 발생을 하면, 보통 우리가 액션 포텐셜을 발생하는 거를 뉴런들이 파이어링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파이어링을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신호들의 서메이션 된 신호가 이 두피 위에서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호가 이제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가지고 우리가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되고, 이런 액션 포텐셜을 이용해서 뇌파를 측정하고 이걸 응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의도라든지 감정 혹은 스트레스를 읽어내는 연구 분야가 지능형 신경공학 혹은 디코딩하는 분야의 연구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코딩 기술들의 대표적인 응용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쭉 소개를 할 건데요. 가장 먼저 대표적인 기술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BCI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BMI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예전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사용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BCI 혹은 BMI 이 둘 다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읽어서 뭔가 외부 기기나 혹은 스트레스 같은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읽어내는 이런 기술들을 총칭해서 이제 우리가 BCI 혹은 BMI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BCI 기술은 뇌파를 일단 먼저 측정을 해야 됩니다.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뇌 안쪽에 실제로 전극을 임플란트를 해서 뇌의 액션 포텐셜, 뉴런들의 활동 하나하나를 측정하는 방식도 있고, 혹은 이렇게 두피에 전극을 부착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 중간쯤에 뇌피질 위에다가 전극을 임플란트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서 측정하는 이콕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EEG라고 하는 두피 표면에서 측정하는 뇌파를 활용을 하건, 혹은 이콕이라고 하는 뇌피질 위에 실제로 전극을 올려놓는 형태를 이용을 하건, 아니면 싱글 유닛이라고 해서 뉴런 하나하나의 활동, 액션 포텐셜을 측정을 하건, 이게 어떤 방식이 됐건 우리는 뇌파를 측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이 측정한 뇌파를 신호 처리 기법을 적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까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디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BCI 혹은 BMI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뇌파를 가지고 읽어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응용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TV를 켜고 끄고, 혹은 TV의 볼륨을 조절한다든지, 혹은 TV의 채널을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휠체어, 로봇팔 같은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BCI 혹은 BMI라고 하는 기술이 사지가 마비가 되었거나, 혹은 몸이 불편하거나 말을 할 수 없거나, 이러한 이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이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들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하는 쪽에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BCI 기술은 영화 매트릭스 혹은 서로게이트, 그리고 최근에 이 아바타 2가 개봉이 됐었는데요. 2022년이죠. 그래서 아바타 1, 아바타 2 이러한 영화들에서 이러한 BCI 기술들이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게이트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여기 보시면 뇌파 측정하는 기기를 가지고 집안에서 그냥 이 사람이 생각을 하면은 나의 아바타는 실제 세상에서 이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나랑 똑같이 생긴 아바타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외부 세상을 살아주는 겁니다. 아바타에서도 보면 여기 주인공이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본인의 아바타를 뇌파만으로, 본인의 생각만으로 제어를 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상에서 이제 컨트롤, 이 제어를 하는 거죠. 아바타를 제어하면서 가상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이 모두 BCI 혹은 BMI의 가장 끝단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개발을 잘 하게 되면 완벽한 기술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떠한 완벽한 기술까지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몇 년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최소 1, 20년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BCI 기술은 영화뿐만 아니라 이 TV 드라마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영상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 환경, 지금 현재 장면을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환자의 머리에 뇌파 측정하는 기기가 있고, 이 환자는 의식도 있고, 하지만 몸을 못 움직이고 말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떤 지금 질환을 앓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의사가 질문을 하는데, 이 환자는 답을 못하니까, 말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이니까 생각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한 것이 yes인지 no인지. 그러면 이 BCI 기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환자의 머리에서 측정하는 뇌파를 가지고 이 사람이 yes라고 지금 질문에 yes라고 답하는지 혹은 no라고 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내고 그거를 이제 TV 모니터 같은 곳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진단하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이 장면을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Have you had any bloody diarrhea in the last 2 weeks? Rotavirus out. Any recent joint pain?
Epstein-Barr's out. Have you traveled out of the country lately? 예, 방금 여기 잠깐 보셨던 것처럼 요게 이제 이 환자의 생각을 읽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혹은 no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주게 되면 의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환자가 yes인지 no인지를 알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장면인데요. 남아있는 영상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bout inside the country? He was in St. Louis. Good. Could be Missouri malaria. Let's start treatment.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BCI 기술의 하나의 응용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BCI 기술이 잘 개발이 되고 신뢰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바이너리 퀘스천, 그러니까 yes, no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읽어서 이렇게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yes, no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완벽하거나 충분치는 않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례처럼 환자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임도 없는 경우에 일단 이 환자의 질환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 예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BCI 기술과 혹은 BMI 기술이 또 곽강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 때문인데요. 뉴럴링크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앨런 머스크, 그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페이스 X, 이제 화성으로 우리가 가서 살 미래를 이렇게 미래 기술 개발을 하는 이제 로켓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이제 회사들의 CEO인 그 앨런 머스크가 2016년 정도에 창업한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에서처럼 이게 뉴럴이고 뭔가를 링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CI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그마한 칩이 있습니다. 예, 엄지 손가락보다 조금 본체는 작은 요 칩이 있고 여기 센서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요거를 실제로 사람 브레인에다가 임플란트를 시킵니다. 그 임플란트를 시키는 이 기술 자체도 따로 개발을 했고 이 센서도 또 따로 개발을 해서 얘를 임플란트를 시켜서 뇌의 신경 신호를 뇌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예전에는 돼지, 그리고 한 2, 3년 전에는 원숭이, 그리고 올해에는 사람 대상으로까지 이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얼마 전에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번째 사람 대상으로 뇌의 칩을 이식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 이제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잘 기술 개발이 된다면 이 BCI 기술이나 혹은 BMI 기술에 또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 돼지, 그리고 원숭이, 그 다음 현재 사람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상으로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 실험 결과를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거나 공유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원숭이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는 뉴럴링크에서 공유를 한 게 있어서 그 영상을 좀 보면서 뉴럴링크에서 지금 어떤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BCI랑 BMI 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Pager. He's a 9-year-old macaque who had a Neuralink placed in each side of his brain about 6 weeks ago. If you look carefully, you can see that the fur on his head hasn't quite fully grown back yet.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쪽에 털이 없어요. 이쪽에다가 이제 그 장치를 임플란트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원숭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공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이제 주황색으로 된 사각형 물체를 타겟팅하는 게임이에요. 이거를 이제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컨트롤할 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뇌의 신경 신호를 다 측정을 하고 이 측정한 신호를 가지고 이 원숭이의 뇌 신경 신호만으로 손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디코더라고 하는 디코딩 기술을 이제 디코더라고 하는 모델을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임플리멘테이션이 된 모델을 이용하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뭘 하냐면 뇌에서 나오는 신호만으로
이 원숭이의 움직임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인데 뒤에서 조금 더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e's learned to interact with a computer for a tasty banana smoothie delivered through a straw. 예, 지금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고 이제 입에 이 노즐이 있는데 이 게임을 여기 있는 물체를 타겟팅을 할 때마다 히팅을 할 때마다 음료가 나와서 피드백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주어지게 되니까 이 원숭이가 이제 열심히 해서 그 음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영상을 보면 We can interact with the Neuralinks simply by pairing them to an iPhone, just as you might pair your phone to a Bluetooth speaker. 네, 지금 원숭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고 영상 뒤쪽을 조금 가보면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 측정되고 있는 원숭이의 뇌 신경 신호입니다. We calibrate the decoder by mathematically mode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tterns of neural activity and the different joystick movements they produce. 앞선 화면에서 여기 잠시 멈추고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각 하나하나가 센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각각 하나하나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 줄들이 요거는 시간이고요. 시간에 따라서 X축이 시간이고 시간에 따라서 측정되고 있는 뇌의 신경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이제 뉴런들은 뭐 예를 들어 이게 1번에서 한 100번, 한 100개 정도의 센서들은 원숭이가 팔을 위로 움직일 때 특이하게 많이 활성화되고 혹은 여기에 있는 신호들은 여기에 있는 이제 뉴런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원숭이가 팔을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 많이 활성화되더라 라는 현상을 우리가 인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 읽어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이걸 가지고 모델링을 한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한 이 시점쯤에 여기에 채널들의 뇌신경 신호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 라는 걸 보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디코더가 그럼 지금 원숭이는 팔을 위로 올리고 있는 거야 라고 이 원숭이의 의도와 움직임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영상이 나올 건데 지금은 조이스틱으로 제어를 하고 있고 그 제어를 할 때 신호를 측정을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델을 만들어 둔 다음에는 조이스틱 없이 원숭이가 저 게임을 뇌파만으로 할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필기한 거는 좀 지우고 뒤로 영상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duration. We can use the output. 자,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환경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에 조이스틱을 여전히 컨트롤하고 있지만 조이스틱이 여기 끊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원숭이는 본인이 지금 이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의 신경 신호를 읽어서 이 원숭이가 팔을 위로 움직이는지 아래로 움직이는지 혹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지금 읽어내서 이 공을 컨트롤해서 타겟을 지금 히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조금 더 보면 조이스틱이 있으나 없으나 상당히 게임을 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To move the cursor instead of the joystick. Pages still moves the joystick out of habit, but as you can see, it's unplugged. He's controlling the cursor entirely with decoded neural activity. Our goal is to enable a person with paralysis to use a computer or phone. 자, 뒤로 조금 더 넘겨서 보게 되면 이제 다른 게임을 하는데요. 이 게임은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봤을 법한데요. 이 블락을 위로 아래로 움직여서 이 공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이 공이 밑으로 이제 뒤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게임이고 이 게임을 하려면 주로 이제 손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여서 조이스틱을 우리가 보통 움직여서 이 블락을 위로 아래로 제어를 해서 공이 뒤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여기 판사한 걸 좀 지우고 다시 보게 되면 자, 지금 이 원숭이의 팔을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What 같아요. Neuralinks allow Pages to do is to play his favorite video game, Pong. 지금 게임을 하고 있죠. 비교적 잘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에 조이스틱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리고 원숭이는 이 음료가 나오는 노즐에만 그냥 손을 대고 있는데 이 원숭이의 지금 제어하는 이 블락들이 위로 아래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는 원숭이가 움직이는 것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원숭이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원숭이가 지금 나는 이 블록을 위로 움직여야지 혹은 아래로 움직여야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읽어내서 실제로 이 블록을 제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BCI 혹은 BMI라고 하는 기술이 궁극적으로 앞으로 계속 기술 개발을 해 나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만을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이런 게임도 될 수 있지만 외부 환경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은 휠체어 같은 거를 내 생각대로 제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질환이 있거나 지금 몸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나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읽어내서 어떤 스피커 같은 게 주변에 있다면 그걸로 이렇게 그 생각한 말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럼 외부 세계와 그걸 가지고 또 소통을 할 수 있겠죠. 예,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BCI 기술의 한 예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기술이 이제는 그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상용화를 해서 뇌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까지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연구 개발이 열심히 되고 있다. 이게 현재의 이 BCI와 BMI 기술의 이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잘 되지만 여전히 하지만 이제 허들, 문제점들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강의의 범위를 좀 넘어서기 때문에 따로 더 얘기는 하진 않겠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학위를 할 때 이미 한 10년이 좀 더 됐는데요. 제가 이제 뇌파만으로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 A T 지금 보시면 키보드가 이제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 키보드들이 깜빡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 속도가 다른 거를 이 피험자가 쳐다보게 되면은 그 속도에 의해서 우리의 시각 영역을 관장하는 뇌의 이제 뒤쪽 후두 옆 쪽에서 브레인 액티비티가 그 깜빡임의 주파수에 동기화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좀 빨리 깜빡이는 키보드 키를 이 캐릭터를 보게 되면은 뇌파도 그거에 의해서 좀 빨리 동조가 되고 좀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은 좀 상대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특징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피험자가 현재 어떤 글자를 응시해서 어떤 글자를 타이핑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낸 걸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만으로, 브레인만으로, 브레인 액티비티, 그러니까 뇌파만으로 이런 타이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음은 이제 이것도 제가 2010년 정도에 일본의 이화학 연구소라고 하는 리켄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이제 개발을 했던 이제 BCI의 한 기술인데요. 요거는 로봇팔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물체가 3개가 있어요. 테이블에 3개가 있고 그 중에 가운데 있었던 게 음료수이고요. 지금 실험은 제가 직접 했었고요. 이렇게 뇌파 측정 장비를 착용을 하고 이 로봇팔을 제어하는 것에 대한 명령어를 내리면 로봇팔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로봇팔이 핸들을 오픈을 하고 음료가 들어있는 이 컵 쪽으로 로봇팔이 어프로칭을 해서 이제 핸들을 클로징하고 이제 피험자 저가 있는 쪽으로 이 컵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BCI 기술을 이용하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원하는 글자를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 로봇팔을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BC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영상에서도 잠시 나왔었지만 이러한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를 머리에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캡에는 보통 우리가 전극, 뇌파를 측정하는 전극들이 이렇게 붙어 있거나 혹은 일체형이 아니면 전극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요 구멍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캡에 이제 구멍이 있고 요 구멍에다가 전극을 삽입을 해서 우리가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환자라든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쓰고 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좀 쓸 때 이 불편함보다는 얻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활용을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처럼 이게 보통 몸이 불편하지 않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고 내가 TV를 제어하고 뭔가 본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한번 써볼래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심리적으로 별로 그렇게 뭐 예뻐 보이지 않는 걸 떠나서 좀 불편합니다. 이걸 착용을 해야 되고 머리에 뭔가 계속 붙어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에는 이러한 이제 캡 형태의 뇌파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불편함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미적으로도 조금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이 전극을 세팅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30개 정도의 전극을 세팅을 한다고 하면 숙련이 되면은 뭐 한 30분 내외 혹은 숙련이 되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극과 두피 사이의 임피던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흔히 이제 젤이라고 부르는 젤을 여기에 인젝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실험이 끝나게 되면, 즉 BCI 기술을 쓰고 나면은 이 젤, 풀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머리를 또 감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좀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불편함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브레인 펑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인코딩하고 디코딩 하는 데에는 이렇게 멀티 채널 뇌파 장비를 연구실 레벨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랙티컬하게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기술을 사용하기에는 이렇게 좀 캡을 이용해서 뇌파를 측정하는 것은 좀 거추장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간단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이러한 포터블 뇌파 장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터블하고 좋긴 하지만 이걸 일상생활에서 쓴다고 하면 이걸 쓰고 길거리를 다니거나 하면 사람들이 좀 다 쳐다보고 이렇게 저건 뭐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심미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다 최근에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귀 근처에서 이러한 생체 신호, 뇌파를 비롯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금색으로 되어 있는 전극은 플렉서블한 일렉트로드여서 이렇게 피부 표면에 붙이고 뇌파나 심전도와 같은 생체 신호를 우리가 귀 주변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귀 안에 디바이스를 넣을 수도 있고 귀 뒤쪽에다가 디바이스를 부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독서실이나 이런 공부할 때 좀 조용한 환경을 원할 때 써봤을 법한 이런 귀마개입니다. 일반 이제 3M 귀마개이고요. 이 귀마개에 일렉트로드를 부착을 해서 귀 안쪽으로 삽입을 해서 우리가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센서를 개발하는 것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귀 근처 혹은 귀 안에서 생체 신호 혹은 뇌파를 측정하기 때문에 뇌파로 한정지어서 얘기하면 이러한 신호를 이어 EEG라고 특별히 EEG 앞에 이어를 붙여서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017년 정도에 저도 이제 국내에 있는 업체와 이러한 귀에서 측정할 수 있는 뇌파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연구를 같이 했었고요. 요거 금속으로 되어 있는 요 재질이 뇌파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귀 뒤쪽에 이렇게 착용을 하면 귀 뒤에서 생체 신호, 뇌파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디바이스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 중에 링크페이스라고 하는 업체에서도 이렇게 헤드셋 형태의 뇌파 장비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아이보리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실리콘 기반의 생체 신호,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여기 센서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LG전자와 함께 이제 제가 공동 연구를 해서 귀에서 이렇게 생체 신호, 금색 팁으로 되어 있는 게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이고 그리고 이 안에는 가속도 센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이렇게 착용을 하고 우리가 수면의 상태가 깊은 수면인지 혹은 얕은 수면인지를 읽어내고 그 읽어낸 상태에 따라서 디코딩을 하는 거죠. 디코딩을 한 다음에 얕은 수면이면은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음원을 들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센서는 뇌파를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무선 이어폰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원을 재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은 그러니까 환자는 아니죠.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불면증과 같은 환자들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 수면의 질이 어떤지도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수면이 깊은 수면인지 얕은 수면인지를 디코딩을 해내서 그걸 기반으로 깊은 수면을 좀 많이 잘 수 있도록 혹은 무조건 깊은 수면을 많이 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수면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얕았다가 깊었다가 이러한 수면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돼야지만 그게 이제 건강한 수면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건강한 수면 패턴을 잘 만들면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보조 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광고도 있었는데요. 이 광고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흐름이 있어요. 모두 제각각 저마다의 스트레스, 긴장, 불안, 불면. 그래서 LG랩스가 말하죠. 저마다의 브리즈가 있다고. 저마다의 흐림, 브리즈로 걷어낼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 더욱 평온하게. 브리즈 by LG랩스. 네,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수면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을 더 발달시키면은 발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디바이스를 착용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스트레스 지표 혹은 뭐 우울 지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거에 적절하게 이제 중재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기술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귀 뇌파 이어 이지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제가 수행했었던 조금 원천적인 기초 연구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한 기술 개발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캡을 쓰고 뇌파를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귀 뒤쪽에 이렇게 센서를 왼쪽, 오른쪽 각각 3개씩 붙여서 이렇게 뇌파를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 EEG도 같이 측정을 했고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이미 공부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뜨고 감게 되면은 시각을 관장하는 후두엽 쪽에서 특히 눈을 감았을 때 이 알파 대역의 브레인 액티비티가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오시피탈 브레인 에어리어에서 눈을 감았을 때 이렇게 뇌 활성도가 커지고 눈을 뜨게 되면 이러한 활성도가 사라지게 되는데 귀에서도 후두엽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형태의 이런 브레인 액티비티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어떠한 암산을 하는 생각을 할 때랑 가만히 있을 때 당연히 뇌 상태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암산을 하게 되면 우리 뇌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인 액티비티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좀 편안하게 있을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죠. 그럼 이 두 개의 디퍼런스를 계산하게 되면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 차이는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암산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동으로 분류해내는 피처로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분류를 해봤을 때 귀 뇌파만을 이용을 했을 때 얻은 결과가 다른 뇌 영역을 이용해서 얻는 정확도보다는 조금은 낮지만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약 한 80% 정도의 정확도로 우리가 이 뇌의 두 가지 스테이트를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귀 뇌파만으로 검증을 한 연구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귀 뇌파만을 이용해서 BCI의 성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세팅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감는 eyes open 혹은 eyes close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 두 가지의 뇌 상태를 자동으로 인공지능 기술로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Linear Discriminant Analysis라고 하는 이 LDL을 이용했을 때에도 한 90% 가까운 높은 정확도가 나오지만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이용했을 때에는 거의 96%, 7% 이상의 더 높은 정확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귀 근처에서 이런 다양한 센서를 다양한 위치에 부착을 하고 우리가 뇌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EEG가 아니라 바이오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놨는데요. 왜냐 그러면 뇌파도 측정이 되지만 심전도라든가 근전도라든가 이러한 생체 신호도 귀 근처에서 어느 정도 측정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러면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적의 뇌 측정, 그러니까 뇌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최적의 전극 부착 위치가 어딘지 혹은 심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적의 부착해야 되는 이 전극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연구도 했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과 위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각 자극 SSVP라고 하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강의 시간에 공부했었던 특정 주파수로 깜빡이는 시각 자극을 봤을 때 나타나는 브레인 액티비티죠. 그래서 SSVEP라고 하는 건데요. 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레퍼런스 위치를 잡고 귀 아래쪽에다가 전극 하나를 붙이면 한 개의 단일 전극을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장 이 SSVP 신호가 잘 측정이 된다. 혹은 클렌치라고 하는 것은 턱을 이렇게 힘을 꽉꽉 주는 겁니다. 힘을 꽉꽉 줄 때는 이렇게 레퍼런스 전극과 측정하는 전극을 세팅을 하면 가장 측정이 잘 되고 혹은 이제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는 이렇게 페어를 이루면 가장 이 눈 깜빡임 신호가 잘 측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냈고요. 그래서 뇌파뿐만 아니라 이런 근육 움직임이라든가 눈 깜빡임 움직임은 우리가 흔히 HCI라고 하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쭉 소개했던 것은 뇌파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뇌파만을 이용을 해서 생각만으로 뭔가 우리의 감정을 읽어내고 사람의 의도, 생각을 읽어내는 걸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이 BCI, BMI라고 하는 기술은 HCI의 한 부분입니다. HCI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과 컴퓨터가 인터랙션 하는 방법인데 그게 뇌파로도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나의 눈 깜빡깜빡임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턱의 움직임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TV를 켜고 싶은데 TV를 켜는 거를 눈의 움직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HCI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눈을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이면은 이제 TV를 켜는 거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끄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게 되면 역시나 우리가 뇌파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에 있는 이러한 생체 신호, 지금은 눈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이런 눈의 움직임은 EOG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EOG를 이용을 해서 HCI 시스템을 구현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생체 신호를 귀 근처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연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앞서 쭉 설명했던 거는 BCI, BMI 기술에 대해서 최신 동향까지 좀 이야기를 했었고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이어폰의 혹은 헤드셋 형태의 이런 폼팩터를 이용해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연구가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소개를 했었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기술은 뇌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정신질환, 요즘 우울증이라든가 PTSD 이런 것들이 워낙 언론에도 많이 대두가 되고 또 코비드 이후에 특히 우울증 환자들의 수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라든지 PTSD라고 하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보통 부르는 거 있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데요.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뇌를 보면 당연히 다릅니다. 예, 그 다른 거를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로 읽어내게 되면은 이 환자 혹은 이 사람은 현재 우울증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PTSD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 혹은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보조 기술로서 우리가 뇌파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하는 조울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질환이 있고요. 조울증은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또 급격하게 다운이 돼서 디프레션 되는 이런 질환이고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서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조현병. 과거에는 이 질환을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는데 어감이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바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두 질환이 두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보게 되면은 증상의 일부가 쉐어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신과적인 진단을 할 때에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환자를 면담을 하고 그리고 설문을 한 다음에 이 환자는 지금 뭐 조울증이다 혹은 조현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데 환자가 이러한 사실을 좀 숨기거나 혹은 환자가 이제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울증에도 나타나는 조현병에도 나타나는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환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실제 소리가 없지만 우리가 소리를 들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 두 질환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명확하게 하기에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이게 애매해지면은 오진이 되고 오진이 이어지게 되면은 적절한 처방이 되지 않으니까 약물 같은 것도 이제 잘 처방이 돼야지 질환이 개선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겠죠. 다시 또 진료를 해야 되고 다시 진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기술로 뇌파를 활용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바이폴라 디스오더하고 조현병 환자의 시각 자극을 제시하고 시각 자극은 계속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후두엽에서 크게 반응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반응이 바이폴라 디스오더는 좀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 스키조프레니아는 상대적으로 반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디퍼런스를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차이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이 두 군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봤더니 전통적인 이 연구에서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다양하게 써봤더니 최대 한 95% 여기 보시면 가까이 이 두 군을 뇌파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진단을 할 때 조금 애매한 케이스나 이럴 때 이게 이제 보조 지표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로 PTSD와 이제 PTSD가 없는 사람, 이제 HC라고 하는 것은 Healthy Control을 의미합니다. Healthy Control이고요. 없는 사람이 뇌파를 찍어서 봤더니 델타나 세타 주로 이제 슬로우 브레인 액티비티가 환자 PTSD 환자와 정상인을 비교해 보면 환자에서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어떤 반응이 없는데 정상인 같은 경우는 여기 전두엽 쪽이 기본적으로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resting state라고 하는 뇌파를 측정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정상적인 이런 액티비티가 나타나지만 환자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뇌 영역들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AI를 적용을 해서 분류를 해봤더니 한 요 연구에서는 86% 정도 이 두 군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MDD라고 하는 것은 이제 Major Depressive Disorder라고 해서 이제 우울증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울증인데 여성과 남성이 우울증의 빈도도 다르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여성이 우울증에 좀 더 취약합니다. 남성보다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49명의 우울증 환자 그리고 정상인을 뇌파를 측정하고 이 두 군의 뇌파 특징 차이점을 갖고 분류를 해봤더니 한 83% 정도 분류가 되더라라고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을 가지고 최근에 연구를 했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이제 AI 기술을 적용을 하고 특히 Explainable AI라고 하는 XAI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적용을 해서 결과를 봤더니 뇌파의 그 센서를 62개 다 쓸 때는 거의 100% 가까운 정확도가 나왔고 센서 개수를 점점점 줄여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당연히 정보가 부족해지니까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한 10개까지 혹은 5개까지 써도 90% 가까이 높은 정확도가 이 연구에서는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럼 딥러닝 모델이 뇌의 어떤 영역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이 뇌파는 환자의 뇌파야 혹은 이 뇌파는 정상인의 뇌파야라고 구별했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해보니까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후두엽부터 여기 약간 전두엽과 이렇게 템포럴 에어리어 쪽에서 강한 액티비티가 나타나고 딥러닝 모델이 이걸 보고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뇌 패턴은 환자다.
그리고 정상인 같은 경우는 이런 센트럴 브레인 에리어 쪽에 좀 더 강한 액티비티가 나타나니까 요걸 내가 보게 되면은 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딥러닝 모델이죠. AI 모델이 얘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정상인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연구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서 소개해드렸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정신과 선생님께서 이 B-Wave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뭐 마음결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제 런칭을 했고요. 마음결 미니, 마음결 베이직, 마음결 프로라고 해서 이 마음결 프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임상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플랫폼이고요. 마음결 미니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핸드폰 뒤에 카메라에 빛이 있잖아요. 그 라이트가 있는데 이 라이트 센서에 손을 갖다 대면 우리가 맥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정신 건강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 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용 앱이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정신 건강이 좀 좋은 것 같지가 않다라고 계속 나오면 이런 마음결 베이직이라고 하는 포터블한 뇌파를 착용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제 감별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병원 현장까지 이렇게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B-Wave라고 하는 업체가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들을 가지고 이렇게 창업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열심히 연구 개발을 저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파를 이용해서 또 소개해드릴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뉴로 마케팅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고 뉴로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뇌 혹은 신경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뉴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마케팅은 전통적으로 설문조사 기반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 대상으로 뭐 어떤 신제품이 나왔으면 한번 써보라고 하고 그거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조사를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도 한번 길을 다니다가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것 같은데 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대충 점수 스코어링을 하고 혹은 때로는 뭐 사은품을 주니까 정말 보지도 않고 그냥 좋다 혹은 뭐 대충 이렇게 적당히 좋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안 되니까 약간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뉴로 마케팅의 컨셉은 뭐냐면 사람 뇌에서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뇌에서 나오는 그 원천적인 신호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의 선호도, 프리퍼런스를 우리가 디코딩을 하면 이거를 마케팅에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뉴로 마케팅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갭이라고 하는 의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로고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른쪽처럼 바꾸려고 하다가 이 뉴로 마케팅 기술로 적용을 해봤더니 그렇게 이 새로운 로고가 기존 거보다 뭐 스타일리시하거나 그런 점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전히 갭이라고 하는 이 의류 브랜드는 이 로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인더스트리에 적용이 된 뉴로 마케팅 사례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뉴로 마케팅 영역은 그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이제 화장품 회사이죠. 코스메틱 회사인데 이 회사와 이제 같이 연구를 했었고 이 회사가 향을 가지고 사람이 어떤 향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뇌파로 분석하는 연구를 이미 하고 있었고 저에게 의뢰한 거는 뭐였냐면 이 화장품이나 로션을 바를 때 이 발림감이 또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발랐을 때 좀 실키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 나는 이 발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쿨하고 시원한 느낌이 나는 어떤 제형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다른 어떠한 제형의 느낌을 뇌파로 읽어낼 수 있느냐, 즉 프리퍼런스를 추정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연구에서는 여기 P1, P2, P3라고 하는 포지티브한 제형 3개 그리고 누가 써도 보통 좋다라고 하지 않는 네거티브한 여러분들 바셀린이라는 제품 아마 아실 텐데요. 좀 발랐을 때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꾸덕꾸덕한 이런 제품을 좀 극단적이긴 한데 저희가 연구 개발을 위해서
누가 써봐도 포지티브다라고 할 만한 제품 3개, 그렇지 않은 네거티브한 제품 하나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고, 그러니까 환자는 아니고 여기서는 제가 실수를 했는데 환자는 아니고 정상인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뇌파를 측정하면서 이 서로 다른 제형을 발라보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도 하고 뇌파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뇌파만으로 이 사람이 설문조사 때 이야기한 선호도를 추정할 수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었고요.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여기 좀 연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P1의 결과이고요. P1, P2, P3는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입니다. 근데 네거티브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요. 이거는 설문조사 기반이고 우리가 뇌파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서파인 델타 그리고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주로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는 알파 브레인 액티비티를 이 프리퍼런스하고의 콜레이션을 봤더니 상관도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이렇게 나타나더라. 다르게 얘기하면 이 델타 파워와 알파 파워를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뭔가를 발랐을 때 화장품 제형을 발랐을 때 이거를 좋아하는지 혹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프리딕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제 뇌파 장비가 아닌 좀 더 포터블한 장비를 이용해서 연구 개발을 했었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 실제 매장에서 현장에서 어떤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뇌파 장비는 간단하게 착용을 할 수 있으니까 딱 착용을 하고 그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샘플을 테스트할 때 그때그때 이 사람의 선호도를 우리가 읽어내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어떠한 특정 제품 혹은 향 그리고 어떤 제형을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그러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정말 착용할 수 있는 5개의 센서만 있는 이런 뇌파 장비를 이용해서 앞서 수행했었던 연구를 다시 한 번 더 수행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전히 이제 포지티브한 제형들이 선호도가 높았고 네거티브한 거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마다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 세부 결과를 보게 되면 포지티브하다라고 하는 제형들 3개에서 당연히 0점 기준으로 포지티브한 쪽에 많이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제형도 있고 이게 네거티브한 건데 대부분 이 마이너스 쪽으로 다들 레이팅을 했지만 여기 포지티브하다라고 또 나는 이거 좋은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만 봐도 우리가 개인 맞춤형으로 앞으로는 어떤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일일이 물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뇌파나 심전도와 같은 생체 신호를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델타, 앞선 연구에서는 알파였지만 센서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서파 쪽에서 선호할 때와 안 할 때의 브레인 액티비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럼 이 확인한 걸 가지고 실제로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서 해봤는데 지금 이제 77% 정도가 최대인데요. 최근에 딥러닝 모델을 좀 더 튜닝을 해가지고 80% 이상의 정확도를 얻었는데 당연히 이게 필드로 가서 쓰려면은 뭐 90%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가 나와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연구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이 분야에서 이제 이런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과 그리고 이제 발림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지금 한빛 향료라고 하는 이 회사의 의뢰로 제가 직접 향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직 정리가 완전히 다 된 게 아니어서 어떤 실험을 했고 기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에서 사람의 스트레스를 완화해 줄 수 있는 향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향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설문조사를 하거나 조향사라고 해서 향을 전문으로 맡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상으로 해봤더니 이제 이게 좀 향을 맡으면 내가 릴렉세이션이 되고 뭔가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는 것 같아 라고 리포트를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사이언티픽하게 생체 신호를 이용해서 검증을 해보고 싶다 라고 의뢰를 해와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라벤더 그리고 오렌지, 세다우드라고 하는 요 퓨어한 향이 있고 요 향들을 이용을 해서 다른 향을 적절히 배합을 한 이게 합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종의 퓨어
그리고 합성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험에서는 뇌파를 측정하면서 심전도도 같이 측정하면서 이 향을 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을 해봤을 때 오렌지 기반의 퓨어나 이제 합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라벤더에서 선호도가 좀 높게 나왔고요. 근데 셋아웃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포지티브한데 얘는 남녀를 구별해서 저희가 결과를 보니까 남성에서 이 셋아웃이라고 하는 나무의 짙은 향이 높게 나와서 좀 이 결과가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남성들이 좀 묵직하고 이런 나무의 우드 향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고 현재 생체 신호를 이용한 분석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초적인 연구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보게 되면 여기 오렌지, 라벤더, 그리고 셋아웃 향에서 뇌파랑 심전도에서도 선호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액티비티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술들은 실제로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어서 일종의 베타 테스트처럼 간단하게 프로모션 기간 동안 이제 수행이 된 적이 있는데 로레알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큰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뉴로테크 업체와 제휴를 해서 여기 보시는 이제 이런 포터블 뇌파 장비를 이용해서 고객 맞춤형, 즉 뇌파만으로 이 사람이 선호하는 향을 배합을 해서 즉석에서 향수를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모션을 단기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메틱 업체에서는 이런 뇌파 심전도와 같은 생체 신호를 이용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들의 프리퍼런스, 그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다른 전 세계에서 아주 큰 로레알만큼 혹은 더 큰 업체와 지금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이제 연구 수행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업체명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프랑스에 있는 아주 글로벌한 명품으로 유명한 업체이고요. 그 업체와 지금 이러한 이제 향이라든가 혹은 화장품의 발림 이런 기술 그리고 뒤에 소개할 뇌전기 자극을 이용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기술 개발에 대해서 공동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아마 향후에는 뭐 짧으면 5년, 좀 더 길게 보면 10년 정도에는 최소한 모든 고객은 아니지만 VIP 혹은 약간 좀 이렇게 고급 브랜딩화를 해서 VIP들을 대상으로 좀 고가의 이런 서비스들이 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뇌나 이런 생체 신호를 뇌파나 혹은 심전도, 근전도 등의 생체 신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사용성 테스트인데요. 향을 맡아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의 테스트와 비슷하게 요 연구에서는 이제 안마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안마를 받고 나면 뭐 이제 몸이 좀 편안해지고 릴렉스해지고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는 것 같다. 혹은 실제로 되기도 하죠.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이걸 정량적으로 어떤 데이터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게 회사에서 생각했는 게 뇌파나 심전도와 같은 생체 신호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자는 아닙니다. 예, 제가 그 용어를 혼재해서 쓰다 보니까 실수를 했는데 이제 정상인이 이런 안마를 받을 때 뇌파를 측정하고 안마 받기 전후에 뇌파를 체크해 봤더니 이러한 것들이 효용성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요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제 회사에 이제 협약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이러한 연구도 이제 생체 신호를 이용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디코딩 연구들에 대해서 주로 쭉 소개를 했었고요. 이제 인코딩과 관련되어 있는 응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 같은 경우는 서두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뇌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외부 자극,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다양한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뇌가 어떻게 이제 뇌 활동을 보이는가를 관찰을 하는 건데요. 그런 활동을 보이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떠한 뇌 질환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PTSD와 같은 어떤 뇌 질환이 있을 때는 외부 자극들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처리를 못하니까 인코딩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뉴로 모듈레이션 혹은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뇌에다가 어떠한 외부 자극을 인위적으로 주는 건데 주로 이제 전기 자극이라든가 자기 자극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딥하게 브레인에 이러한 일렉트로드를 삽입을 해서 뇌에 전기 자극을 줘서 주로 파킨슨의 이제 손 떨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방지해주는 기술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거스 너브라고 하는 곳을 또 스티뮬레이션 하는 기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를 스티뮬레이션 하기도 하고, 전기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엘렉트리컬한 스티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뇌를 자극을 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는 전기를 이용해서 일렉트리컬한 스티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를 했었고요. 이러한 연구 사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TES라고 하는 Transcranial Electrical Stimulation 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용 장비가 나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스트로크라고 하는 뇌졸중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정신질환 중에서 우울증 환자들 대상으로 병원에서 실제로 이제 허가를 받고 활용을 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행했었던 연구 몇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기 자극이 사람의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극, 특히 전기 자극도 이제 AC가 있고 DC로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AC로 전기 자극을 인가를 했고요. 여기 암산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암산을 여러 번, 이제 한 40번 정도 수행을 하게 하고, 암산하기 전에 암산을 한번 하고 자극을 받고 또 암산을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극을 받기 전후에 이 사람의 인지 기능이 어떻게 되는가를 테스트를 해봤고, 이 AC 같은 경우는 본 연구에서는 40Hz 감마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감마가 뇌의 인지 기능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선행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40Hz로 활용을 했고, 또 저희가 individual frequency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암산 과제를 할 때 나타나는 브레인 액티비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의 맞춤형 주파수를 찾아서 TACS를 인가하는 이런 조건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보시면은 이게 한 사례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암산 과제를 할 때 브레인 액티비티 중에 10Hz 내외, 특히 여기 10.5 정확하게는 여기서 가장 도미넌트한 액티비티가 나타나니까 TACS를 이 주파수로 세팅해서 한번 줘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이렇게 줬을 때 전통적으로 선행 연구에서 쓰고 있는 40Hz보다 더 좋은 인지기능 향상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했었고요. 수행해 본 결과 이제 실제로 자극을 준 그룹 2개에서, 그러니까 여기 감마라고 한 게 이제 40Hz가 되겠죠. 2개를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이 암산을 잘하는 성능, 스킬 인덱스라고 하는 게 더 올라갑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인디비주얼한 프리퀀시가 더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브레인 액티비티를 봤더니 요게 이제 자극받기 전에 암산할 때의 뇌파, 그리고 자극을 받고 나서 암산할 때의 뇌파인데, 요 2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 빨간색이 조금 연해진 걸 볼 수 있고요. 요 인디비주얼에서는. 근데 감마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게 인디비주얼하게 자극을 받고 났더니 요 뇌 활성도가 좀 낮아졌다. 그 얘기는 이 똑같은 성능의 향상이 있었지만 뇌를 조금 적게 쓰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 게 아닌가. 즉 이게 이제 TACS라고 하는 뇌 전기 자극의 효과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베이거스 너브라고 해서 목이나 귀 쪽에 뇌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 신경 다발이 있는데요. 이쪽에도 뇌 전기 자극을 잘 주게 되면은 우울증이라든가 이명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뉴라이브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런 TVNS죠.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장비를 만들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걸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자극을 주고 한 4분, 5분 좀 지나면서부터 브레인 액티비티가 이렇게 좀 강해지고, 보시면 한 20분쯤 되니까 거의 세츄레이션 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다발을 정기적으로 자극을 하면 뇌 활성도가 커진다라는 것을 이 연구에서 확인을 했고,
그럼 이렇게 커지는 뇌 활성도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는가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투백 혹은 멘탈 아리스메틱, 암산하는 이런 인지에, 그러니까 뇌에다가 부하를 거는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그때 한 그룹은 자극을 받고 한 그룹은 받지 않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세타나 알파와 같은 스트레스 인덱스에서 자극을 받지 않은 그룹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스 인덱스가 감소를 했는데, 이 감소했다라는 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TVNS를 받은 그룹에서는 역시나 스트레스가 증가는 했지만 이 지표가 감소했으니까, 하지만 그게 자극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는 좀 적게 감소했죠. 그래서 이 TAVNS 혹은 TVNS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 자극뿐만 아니라 소리 자극을 통해서도 우리가 뇌를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우울하거나 이럴 땐 신나는 음악을 듣고 좀 차분해지고 싶을 때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처럼, 일단 음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브레인 안에서 템포럴 에어리어에 프라이머리 오디터리 콜텍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프로세싱을 하면서 외부 소리에 동기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바이너럴 비트라고 해서 왼쪽과 오른쪽 귀에 서로 다른 주파수의 음원을 들려주게 되면 재미있게도 사람은 이 두 주파수의 차이를 인지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200, 오른쪽에 205Hz를 자극으로 주게 되면 이 두 개의 차이 5Hz만 사람이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귀에는 비트음이라고 가정을 하면 뚜뚜뚜뚜 이런 소리가 1초에 5번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바이너럴 비트라고 하고, 요거를 좀 튜닝을 해서 수면에 맞게끔 저희가 좀 요 바이너럴 비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임상 실험을 서울대병원과 같이 해봤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핵심 결과만 얘기하면, 이 DBB라고 하는 자극을 받은 그룹에서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6분 정도,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 12분 정도,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음원을 들음으로써 수면에 더 빨리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런 수면 지표들도 더 향상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원을 가지고 그러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까라는 연구를, 이 음원을 좀 튜닝을 해서 적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음원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성능 차이는 별로 없었어요. 60% 비슷하고, 그리고 암산하는 성능도 80%대로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재밌게도 특히 암산을 할 때 시간에 따라서 성능 변화를 봤더니, 자극을 받은 그룹에서는 높은 정확도 한 80% 정도로 계속 시간에 따라서 유지가 되지만, 자극을 받지 않은 그룹은 80%대에 이르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 그러니까 요 앞쪽의 시간대가 우리가 마치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하지 않던 책상 정리를 하고 막 물을 마시고 뭐 음료를 먹고 또 간식을 막 먹고 이제 시간이 지나야 좀 집중되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커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음원을 듣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 음원에 의해서 뭔가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논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뇌에서 그리고 심장 신호, 심전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관찰을 했을 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감마라고 하는 영역이 뇌의 인지 기능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자극받은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이 감마 액티비티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고, 그리고 심장의 우리가 활성도를 보는 지표 중에 Heart Rate Variability라고 하는 이 HRV라고 하는 지표를 봤을 때도 이 사운드 그룹에서 노 사운드 그룹보다 더 크게 이 지표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어텐션이 더 올라갔다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뇌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소개는 다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는 이제 근전도와 심전도를 이용해서 어떤 응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근전도를 이용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육 신호를 이용을 해서 이 근육의 움직임으로 로봇팔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주로 이제 앰퓨테이션이라고 하는 팔의 일부를 사고가 되었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조금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이제 손의 움직임이 물리적으로 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요.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연구 개발을 해서 이 분은 실제로 팔 아래쪽이 이렇게 절단이 되어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거나 예쁘진 않은데 여기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포팅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 의수를 이용해서 이 빨래집게 옮기는 태스크를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수행했던 연구는 이 의수 안에 센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 근전도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근전도 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무겁고 가격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센서의 개수를 줄이면서 성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었고, 전체 100개 이상의 채널을 썼을 때 나오는 정확도 대비 제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한 10개 내외의 정극만을 갖고도 물론 정확도가 조금 줄어들지만 그렇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줄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을 쓰면 센서를 최소화하고 최적화하는 데에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확인을 한 연구이고요. 실제 근육 신호의 액티비티를 봐도 파란색과 빨간색이 근 신호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채널 개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64개, 32개, 16개. 근데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진한 쪽은 계속해서 잘 선택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성능이 계속해서 떨어지지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이러한 손의 다양한 움직임들을 근전도와 IMU 센서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연구를 했고, 이게 분류가 잘 되면 이제 손 움직임만으로 아까 이제 여기 했었던 TV를 켜고 끈다든지 휠체어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응용들을 접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근전도를 썼을 때 그 9가지 손동작을 분류하는 결과가 한 5%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IMU만 쓰면 한 70%대인데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95% 이상의 높은 정확도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즉 근육 신호도 중요하지만 이런 손의 움직임을 할 때는 당연히 요 가속도 또 이제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속도 센서나 IMU 센서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신호를 같이 활용을 하는 게 이러한 HCI 시스템을 개발할 때 성능 측면에서 더 이득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VR, AR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컨텐츠, 게임 같은 걸 이용을 할 때 이런 움직임이 또 나타나니까 이때 근전도와 IMU 센서를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움직임을 분류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VR, AR을 쓸 때 이 컨텐츠를 내가 좀 프라이빗한 걸 쓰고 있는데 잠시 이걸 놓고 갔는데 딴 사람이 쓰게 되면 이 프라이빗한 걸 보여주면 안 되겠죠.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이용해서 이런 근전도와 IMU 센서를 기반으로 한 인증하는 연구를 했었어요. 즉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저기 멀리서 내가 아는 친구나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 걸음걸이만으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인증이 되죠. 아, 저 사람 누군 것 같은데 이렇게. 그것처럼 우리의 손동작도 똑같은 동작을 하라고 해도 사람마다 다 패턴이 다르다. 그걸 이용해서 인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다양한 손동작을 활용을 했고요. 뭐 그래핑 한다든지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내세운다든지 핀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손동작을 이용해서 우리가 손 동작을 분류했을 때는 선행 연구에서처럼 EMG, 근전도와 IMU를 같이 쓰면 더 이제 정확도가 높게 분류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이 분류를 넘어서 사람 인증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인증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고 오센티케이션 두 개로 나뉘는데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러한 생체 신호를 갖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고, 오센티케이션은 이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각각의 손 동작별로 성능은 비슷한데 전체 에버리지를 보게 되면 EMG와 IMU를 여기 같이 쓴 이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성능을 보시면 거의 90% 이상, 여기도 보시면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이런 손 동작으로 사람을 인증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신호를 이용하면 가만히 있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명 피험자를 보면 센서들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쪽 센서에서 더 큰 신호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움직이진 않지만 그 미세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레조넌스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의 신호로 이런 사람을 인증을 해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움직일 때보다는 낮지만 80% 이상의 인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검증을 했고요. 그러면 이 인증을 할 때 당연히 뭔가 동작을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게임을 실제로 할 때, 그래서 VR, AR 환경에서 비트세이버라고 하는 이 연구에서는 게임을 할 때 그때 측정된 사람의 동작 움직임을 기반으로 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인증을 해봤더니 거의 90% 가까이 이런 것들이 인증이 되더라라는 것도 저희가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요건 EMG고 요건 IMU의 패턴인데 사람이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이 1번 사람과 2번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동작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EMG나 IMU 이런 동작의 움직임을 가지고 사람을 인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심전도를 이용해서 ventricular fibrillation이라고 하는 심실세동이라고 하죠. 보통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맥이 나타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프리딕션 할 수 있느냐라는 연구를 해봤고요. 실제로 사람 이러한 심실 부정맥이 있는 사람의 심장에 임플란트 된 심전도 신호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한 90% 이상의 정확도로 이 사람이 이러한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전에 우리가 미리 이거를 한 90%의 정확도로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웨어러블한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슴에 이런 웨어러블한 디바이스를 착용을 하고 핸드폰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 알고리즘으로 너는 지금 조금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올 확률이 올라가고 있고 한 10분, 20분 뒤에 문제가 진짜 생길 거야 라고 미리 알려준다면 약을 먼저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미리 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네, 비슷한 연구로 이제 질환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요거는 이제 ventricular tachyarrhythmia라고 해서 이제 심실 빈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질환도 미리 나타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써서 해보니까 한 85% 정도의 정확도로 사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프리딕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다양한 생체 신호를 활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한 뉴로 엔지니어링 혹은 생체 전자공학, 신경공학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런 응용 기술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고 그래서 뇌파, 근전도, 심전도 이러한 생체 신호들을 이용을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저런 응용 외에도 다양한 응용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향후에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최근 이제 또 곽강받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솔루션으로도 이러한 인공지능과 생체 전자공학, 신경공학이 결합된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